안녕하세요. 명철한 니체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무덤의 노래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들에 의해서 국가 자본 등에 의한 어떤 그 청춘의 살해, 청춘이 살인보다 더 끔찍한 그런 청춘이 말살 당했다라는 내용들을 한 11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최고의 희망은 말이 되지도 못한 채 구원받지도 못한 채 나에게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라여 내 젊은 시절에 이상과 위안은 죽어버렸다. 그 최고의 희망, 청춘일 때가 가장 그 희망이 높을 때고, 그리고 이제 열정 이런 것이 넘쳐나는데, 니체만 하더라도 이런 청춘의 어떤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펼치지 못하고, 니체 자신도 청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이 죽어버릴 때 이상이 말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니체 같은 경우에 뭐 청춘이 어떤 화려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니체는 되돌아봤을 때 상당히 그 자기 어떤 청춘이 세뇌당하고 순치되고 어떤 그런 것을 뒤늦게 이제 알고 지금 이 청춘에 대한 어떤 이런 애가 슬픈 노래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 니체가 25살에 교수가 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 교수 생활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철학 교수도 되지 못하고 그것도 엉뚱한 문헌학과를 들어갔고 거기서도 전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철학 그런 명제를 내고도 오히려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니체는 그 요 청년기를 좀 회상하면서 죽은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춘의 어떤 그런 희망과 야망 이런 것은 다 말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런데 나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 왔던가,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던가, 어떻게 이러한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했던가, 어떻게 나의 영혼은 이 무덤들로부터 다시 살아났는가. 그러니까 청춘이 그냥 완전히 무덤 죽음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그 어떤 삶을 보더라도 그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니체는 가족적으로도 부친이 사망한 이후로 여자들 틈에서만 성장하면서 어떤 부성에 대한 그런 결핍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파르타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청춘을 마음껏 그렇게 낭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부벌레처럼 공부만 하다가 그런 청춘을 다 허비해버린 거죠. 물론 뭐 니체가 그때 자기 뭐 혼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교수까지 되었지만은 그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을 보면은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 외국어 같은 거, 그 외국어 고등학교도 아니었는데 외국어를 무려 5개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더라고요. 뭐 그리스,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히라버, 히브리어까지 해가지고 한 5개를 갖다가 그런 요런 그런 뭐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 고등학생이 벌써 그렇게 공부벌레처럼 그런 스파르타 시간 물론 강요에 의한 것이긴 그런 강요에 의한 것이긴 한데 그렇게 공부만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 지금 철학하고도 완전히 배반되는 것이죠. 니체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성적인 활동보다도 어떤 체험, 야성적인 그런 활동, 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이 바로 초인 철학인데 완전 초인의 그런 반하는 그런 삶을 10대를 보내고 또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그런 제대로 철학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청춘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니체는 그걸 잘 이겨냈죠. 그걸 이겨내고 이제 초인 철학을 펼쳤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청춘을 견디내게 된 그런 것이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 의지를 얘기합니다. 권력 의지.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는 것은 자기 의식의 어떤 그런 내면에 숨어 있는 또는 의식 이상의 어떤 그런 힘인데 그런 권력 의지의 어떤 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청춘기를 갖다가 잘 견뎌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게는 상처 입히지 못하는 것, 상처 입히지 못하는 건 결코 상처 입히지 못하는 건 죽일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받아 됩니다. 파묻어 버릴 수도 없는 것. 이거 상처 입히지 못한 패배시킬 수 없는 것. 그렇게, 다른 책에는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패배시킬 수 없는 것, 그리고 파묻어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매장할 수 없는 것. 매장할 수 없는 것. 바위라도 뚫고 나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의지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권력 의지, 다음 장에서 이제 할 텐데요. 이걸 권력 의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패배시킬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바위를 뚫고 나오는 힘.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니 그것이 바로 의지이다. 이제 의지라고 했지만은 니체는 이것을 이제 권력 의지를 이제 의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 청춘과 청년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런 의식적인 노력, 뭐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권력 의지, 인간이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그런 권력 의지는 엄청난 바위라도 깨뚫고 나오는 엄청난 거죠. 바위를 깨뚫고 뚫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뭐 용왕같이 그렇게 뭐 화라산처럼 뭐 산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힘 정도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권력 의지라는 거죠. 그 권력 의지라는 그 힘에 의해서 청년을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말없이 변함없이 세월을 뚫고 또 세월을 뚫고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련이 닥쳐와도 이런 권력 의지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런 것을 알면 세월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 나의 오랜 의지는, 권력 의지는 나의 발로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나의 발로서 걸어간다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 육체, 이제 발은 육체에서 이제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이 내 발로 걸어간다. 나의 의지는 그래서 굳세며 상처 입지 않는다. 패배되지 않는다. 패배시킬 수 없다. 나의 발꿈치만한 상처 입지 않는다. 나의 가장 인내심이 강한 자여 그대는 언제나 거기 살아있고 언제나 변함없다. 그대는 언제나 온갖 무덤들을 뚫고 나왔다. 무덤들, 인내심 강한 것은 낙타죠. 그러니까 지금 낙타가 인내심 강한 존재인데 낙타가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인내심 강한 요 인내심이 하고 이제 권력 의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도 인내심이 강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있고 언제나 변함이 없다. 무덤까지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의지, 인간의 그 본능, 인간의 그 어떤 권력 의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의 어떤 삶을 맡기면 어떤 고난도 다 뚫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래서 이제 요 권력 의지를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룹니다. 그대 속에는 내 젊은 시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직 살아있다. 그대라는 권력 의지죠. 권력 의지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살아있다. 그대는 권력 의지는 생으로서 삶은 청춘이고 권력 의지는 생이고 청춘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여기 누런 무덤의 폐허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청춘의 폐허 위에도 그 위에도 이제 권력 의지는 계속 존재했다는 겁니다. 권력 의지 힘으로 이제 청춘을 다 그렇게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런 에너지,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청춘이고 희망인 것이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청춘이기 때문에 늘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청춘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곧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죽음. 권력 의지, 청춘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니체가 여기서 지금 청춘의 죽음을 얘기한 것은 단지 청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청년 정신 그런 것이 기상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거는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청년 정신을 가지고 이제 몸은 늙어도 정신만큼은 청년 정신을 계속 유지를 해야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청년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과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죽음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살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요. 하여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 정신, 희망과 이런 생의 의지 이런 것이 정말 퇴색되고 그래 됐다면은 이것은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활기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그런 사회라고 그러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제는 이 장의 주제는 과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가? 니체는 뭐 죽음의 문화, 뭐 죽음의 문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과연 삶이라고 하는 현대인의 어떤 그 삶이 죽음보다도 과연 얼마나 나은 것인지, 못한 건 아닌지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대 아직도 나에게는 모든 무덤을 파헤치는 자다. 건투를 빈다. 나의 의지여.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다. 무덤과 부활. 죽음과 삶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니체는 이 니체 철학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죽음과 무덤, 생과 사 이런 것은 변증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죽음이 없다고 그러면 부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과 삶. 지금 우리 지구적인 문제가 인구 폭발, 인구 폭증인데 인구 폭증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모든 사회, 자연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구 폭발하고 다 관련이 되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장수를 하려고만 이러면은 삶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죽음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회는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인가. 이 죽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좀 또 마지막에서는 또 이런 좀 변증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했지만은 마지막에 또 이 변증법을 내몰아서 죽음과 삶의 어떤 그런 관계를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유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 철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사실 우리가 모든 죽음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생명의 어떤 그런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생명의 죽음에 의존해서 생물들이 죽어주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할 수도 없고 죽음을 또 모르면 삶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학습을 하고 철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습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걸 또 참 중요한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니체는 이 정춘을 통해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정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 사회의 진선미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진선미,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정신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정신 없이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육체만 정신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것은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선미가 없다. 위악추가 판친다 그러면 이거는 야만 사회죠. 인간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좀 그런 것을 이 장에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오늘 12장 자기 극복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기 극복이 이제 제목이 자기 극복이라고 되었는데 권력 의지, 앞에서 이제 권력 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권력 의지와 자기 극복이 이제 초인으로 사자가 되고 이제 아이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극복이죠. 근데 자기 극복의 핵심이 이제 권력 의지이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은 권력 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권력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청계의 도덕, 청계의 목표 거기에서 이제 잠깐 다루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니체 철학의 이제 3대 사상이 초인 사상, 그다음 권력 의지, 그다음 영혼 핵인데 요 2부 전체가 권력 의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3부는 이제 영혼 핵이고 권력 의지에 2부에서 이제 12장까지 와가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최고의 현자들이 이제 현자는 앞에서 또 유명한 현자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을 보면 됩니다. 현자 최고의 학자들이요 그대들을 앞으로 몰아가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을 그대들은 진리의 의지라고 부르는가.
모든 존재자를 사유 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의지, 나는 그대들의 의지를 이렇게 부른다. 학자들이 진리 추구, 이제 진리 추구라는 것이 뭐 그런 얘기 하죠. 진리를 추구한다. 뭐 요즘은 뭐 학자들 학문하는 사람들 진리라는 말을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안 하는데, 하여튼 여기 니체는 전통적으로 요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 추구, 진리 추구 의지. 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가,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는 거, 열정을 불타오르는, 그러니까 진리, 뭐 옛날에는 이렇게 열정을 불타오르게 뭐 이렇게까지 했는 모양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말도 거의 뭐 종교라든가 뭐 강고 뭐 이런 데서만 쓰이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잘 언급도 안 하는데, 그만큼 열정도 없다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요 진리라는 말을 듣고 이런 말만 접하더라도 우리는 열정, 뜨거움 뭐 이런 타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진리라는 이런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사실은. 진리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요 말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학문의 역사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이런 말이 있었고,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이제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말들이 그때 생겨가지고 최근까지도 이런 말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고 이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말 자체에 어떤 열정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가슴 뜨겁게 하는 말이죠. 진리라는 말이 뭐 진선미 같은 어떤 그 니체는 같이 보는데, 그런 말도 같이 선미와 합쳐서 이런 말이 다 우리를 갖다 뜨겁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자는 이 이제 존재자라는 말, 존재란 말하고 존재자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존재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의미고, 철학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는 뭐 이 존재나 존재자나 뭐 별 구분 없이 쓸 수도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존재와 존재자는 아주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존재라고 했을 때는 존재는 어떤 본질적인 것, 추상적인 것, 존재조는 개별적인 것, 존재하는 것들이죠. 개별적인 존재하는 것들. everything 뭐 그런 거 되겠습니다. everything, 모든 존재하는 거 everything. 이것을 사유가는, 이 사유라고 이제 한 이유는, 이 사유라는 말은 이제 뜻이 많죠. 생각이라는 건데 think, 영어의 thinkable, 생각한다는 것은 그 뜻이 많죠. 서구에서는 뭐 이성하고도 관련되고, 뭐 사색, 뭐 철학, 뭐 인식,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철학이니까, 철학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뭐죠? 사유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거니까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또 철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논리성, 뭐 논리성이라기보다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이지 그냥 사유하는 건 없거든요. 어느 개념, 그럼 개념화할 수 있는 것, 개념화하는 것, 개념 속에는 좀 비논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화할 수 있는 것, 개념화함으로써 모든 존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반드시 개념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의지를 이렇게 부른다. 사유 가능한, 그건 진리라고 하는,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자를 갖다가 그렇게 이해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인식 가능한 개념화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이제 진리의 의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자를 그대들은 우선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인식 가능한 만들려고 한다. 그대들은 모든 존재자가 본래 사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건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모든 존재를 사유 가능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이제 데카르트부터라고 할 수 있죠. 데카르트 이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철학이 종교의 어떤 그런 한여, 신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세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제 와가지고 이런 철저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기존 질서, 기존 어떤 종교적 진리에 대한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성을 추구한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자는 그대들의 뜻에 따르고 굴복해야 한다. 그대들의 의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존재자는 정신의 거울과 반사로서 정신을 따뜻하게 매끈하게 비추어주고 정신에 종속되어야 한다. 정신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의지, 진리를 추구, 학자들이 진리라는 말로 아주 고상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진리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대상 모든 존재자를 갖다 지배, 굴복, 종속, 지배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지배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뜻에 따라 인간의 뜻에 굴복하게 하는 것, 모든 존재라 정신, 인간 정신의 어떤 반사체로서 인간 정신에 종속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어진이, 뭐 진스민이 이런 얘기들이 뭐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고상한 게 아니고 그 동기는 전부 다 지배라는 것입니다. 지배.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존재자는 인간도 들어가니까 모든 존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개념화한 것들은 다 그것이 그 목적은 뭐 진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배, 그 대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의지죠. 최고 현자들이요, 이것이 권력의지다. 이제 힘의 의지라고 되는데 권력의지라고 해야 됩니다. 권력의지. 그 힘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과학에서 이미 나온 것입니다. 과학에서 뭐 17세기부터 모든 어떤 사물의 어떤 그 힘의 과학에서 주로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니체 철학이 인간 철학인데 과학의 어떤 그런 모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힘의 의지라는 이 말은 물론 이 모든 세계, 뭐 권력 의지, 모든 존재,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권력이란 말을 하면 좀 이게 안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니체가 하나의 말로 영원한 도구는 그 영원한 파워고 독일어는 마하트인데 그 단어 하나에 같은 말이 같은 이런 뜻이 힘과 권력 두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우리 말로 이것을 번역했을 때는 하나의 말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게 힘의 의지로 이렇게 권력 의지를 없애버리고 힘의 의지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다 힘이 권력 의지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이제 힘의 의지가 된 것은 권력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정치적 사회적 정치적 용어다 이래 해서 이제 요걸 권력 의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체 철학 자체가 도덕 철학이고 인간 철학이기 때문에 당시 철학의 어떤 전통이 우주 세계를 논하는 그런 세계 철학이긴 하지만 니체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철학을 집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과학적인 사물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권력 의지라고 해야 되고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면서도 이제 사물에 대해서도 니체가 어떤 이걸 적용하니까 힘의 의지라는 말도 이렇게 같이 병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당연히 권력 의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그 니체 학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인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권력 의지라는 말도 요새는 별로 쓰지 않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의지의 정지, 그러니까 요 권력 의지가 인간의 의식까지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권력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권력 의지가 먼저고 권력 의지는 이제 프로이드는 이걸 무의식으로 받았는데 하여튼 무의식 의식을 지배하듯이 권력 의지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전체다. 그대들이 선과 악 그리고 같이 평가에 대한 말. 그러니까 선과 악 이런 것도 다 권력 의지의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진선미가 다 권력 의지. 그러니까 니체는 세계 모든 현상 본질이 권력 의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권력 의지로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런 것조차도. 그대들은 아직도 그대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려 한다. 이것이 그대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그 이제 학자들은 비겁해가지고 학자들은 지금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권력이 이런 모르는 거 모르고 세계 무릎 꿇을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뭐 창조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이런 것을 무시하죠. 당시만 해도 무시했고 지금도 권력의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성 중심주의 그런 어떤 논리 중심 뭐 그런 걸 지금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니체 철학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뭐 니체 학자들마저도 니체 철학을 왜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가장 니체 그 저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책, 짜라투스토 이 책도 제대로 아직 번역된 그런 뭐 완벽하게 번역된 그런 번역서 하나가 지금 그런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뭐 니체 요 철학을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니체 사전 같은 거 필요한데 니체 사전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뭐 외국 사전을 번역한 거는 있더라고요. 뭐 칸트 사전, 뭐 해겔 사전, 요 그런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칸트 사전 이런 게 다 있듯이 니체 철학 사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그 사전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니체 철학 사전이 있어요. 따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니체를 좀 통일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니체 해석을 두고도 완전히 이게 뭐 보획 이렇게 갈려가지고 좌우로 갈려가지고 뭐 통일된 그런 해석서도 제대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죠. 물론 현명하지 못한 자들, 즉 군중은 한 척의 나룻배가 그 위에서 헤쳐나가고 있는 강물과 같다. 군중은 대중은 민중은 강물과 같다. 지금 강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룻배에는 같이 팽팽한 자기 가면을 쓴 채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그 이제 요 강물, 민중을 강물에 비유한 것은 그 순자죠, 순자. 동명의 그 순자라는 그 유학자, 뭐 유학에 좀 반기를 든기도 했지만 하여튼 유학자입니다. 그 공자의 뭐 사상의 어떤 빼들을 다 개성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학자로 보는데 그 순자가 그런 말을 했죠. 뭐 민중은 강물이고 군주는 배다. 그러니까 군주 강물이 민중은 군주를 갖다가 배를 갖다가 띄울 수도 있고 배를 갖다가 갈아 엎어볼 수도 있다. 뒤엎어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배를 띄우는데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현명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요건 좀 잘못된 거겠죠. 하여튼 민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강물 위에다가 가치를 띄워서 가치라는 배를 띄웠다 이 말이죠.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와 가치를 생승이라는 강물에 띄웠다. 그래야 군중의 생각이라는 미래와 같은 오래된 힘의 의지가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민중을 통해서 이제 배를 띄우고 그 민중들은 생각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믿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변화한다는 거죠. 최고 현자들이야 바로 그대들이 나룻배에서 이 손님들을 태웠고 그들에게 화려한 장신과 자랑스러운 이름을 주었다. 그대들 그리고 지배 의지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 나룻배에다가 이제 손님은 이제 도덕이죠. 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화려하게 치장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덕의 이름을 달아주고 이렇게 이제 배를 띄우는데 이제 그렇게 선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지배의지, 권력의지입니다. 너네들의 지배의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가악도 아까 이 진리도 다 권력의지의 소산, 권력의지의 산물이고 진선미 이런 것도 다 지금 권력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배와 권력은 같은 말입니다. 뭐 지배는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같은 그런 의미를 봅니다. 지배 의지, 그대들의 지배 의지 조금 요거는 문제가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강물은 그대들의 나룻배를 저 멀리 떠내려 보낸다. 강물은 나룻배를 떠내려 보내야만 한다. 부서지는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고 노하여 용골이 부딪혀도 소용없다. 뭐 파도를 만나고 뭐 이제 부딪혀도 어쩔 수 없고 뭐 강물에 이미 실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는 뭐 강물 속에서 뭐 파도가 치고 해서 어제 망가지면 배가 망가지는데 그 가치 체계가 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가치 체계가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요 나룻배 부서지고 이런 거는 선악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현자들이요. 학자들이요. 그대들의 위험은 강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선과 악의 종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 저 의지 그 자체 힘의 의지, 무진장으로 샘솟는 삶의 의지가 그대들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뭐 강물도 아니고 뭐 선과 악이 정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 의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변화무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그 바위를 뚫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힘이 에너지가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 의지라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위험한 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무진장으로 샘솟는 생의 의지가 그대들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무진장인 에너지, 무진장으로 샘솟는 그런 그 샘물처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여기서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 권력의지, 인간 자체가 본성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강물이고 뭐 이런 것은 뭐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나의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그대들에게 생과 모든 생명 넘치는 것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리라. 본성에 대해서 말하라. 나는 생명 넘치는 것을 추적해 왔으며 그것의 본성을 알기 위해 가장 먼 길도 가장 가까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 생명 넘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체, 그냥 생명체, 생과 삶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그런 거죠. 레벤, 라이프, 영어의 라이프. 라이프는 이제 생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생과 모든 생명 넘치는 건 이거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본성에 대해서 이제 말해 보겠다 이 말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본질이라고 해도 되죠. 본질과 본성은 좀 다른데 여기서는 본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 본질. 생명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입을 굳게 다물기에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눈을 읽기 위해서 100개의 반사면을 가진 그걸로 그의 시선을 포착했다. 그러자 그 눈이 나에게 말해줬다. 이제 생명의 비밀을 니체가 포착을 했다 이 말이죠. 생명의 비밀을 니체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 첫째가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생명 넘치는 생명체는 존재자는 복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생명체의 특징으로 포착한 것이 복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좀 말이 이상하죠. 복종이라는 것은 니체가 안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니체의 언어는 모든 언어, 니체의 언어, 여기서 이제 권력의지 얘기도 나옵니다만, 권력의지조차도 부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 니체에게 모든 언어는, 초인까지도 모든 언어, 진선미, 이런 것들 다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모든 나쁜 그런 말들도 다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별은 또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만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이 음양의 어떤 그런 양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 속에서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고 복종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낙타를 복종이라는데 낙타는 사실 복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짐이나 지구 그런 것은 복종할 수 있지만 낙타가 뭐 전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낙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거에 대해서는 시킨 대로 복종을 잘 하지만은 그 능력 범위 밖에서는 복종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엄밀히 따지면 낙타도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죠. 제한적으로만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복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전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현대 사회를 자기 지배, 자기 복종, 민중에 의한 어떤 자기 지배, 자기 명령, 자기 복종, 그걸 민주주의라 말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명령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제 복종을 많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맞지 못해서 하는 거니까 요 말이 아니고 복종인데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동물들도 다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주로 복종하는 것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 인간도 예외가 될 수 있고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인간은 그 자연의 법칙을 너무 벗어나고 그것을 거역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자연에 인간은 복종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자연을 거역함으로써 순리를 거역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명의 특징으로서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할 수 없는 자에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 넘치는 것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복종력이 없으면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종하지 못하면 명령을 받는다. 뭐 이걸 뭐 극단적으로 또 해석하면 뭐 도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복종 능력이 없으면은 명령을 받고 이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두 가지 특징이고, 세 번째는 내가 들은 세 번째 말은 이렇다. 뭐 들었다고 한 게 요 들었다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고, 내가 알아낸 거, 포착한 거. 뭐 그 불교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 부다의 그 말을 전할 때 나는 항상 여시하면 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하고 좀 모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그 알았다는 것인데 좀 겸손하게 들었다. 내가 들은 것은 세 번째는 이렇다. 명령하기가 복종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예의 같은데 이게 또 당연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하기가 복종하는 것보다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모두의 짐을 지게 되는 것. 명령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의 어떤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 대단히 어렵죠. 그냥 명령하는 자,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뭘 명령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현대 사회에서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죠. 판사들이 오판을 해도 책임지는 놈이 없고, 과거에 뭐 일제 시대 때는 오판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옷을 벗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독립투사들을 갖다가 사형에 처해가지고 그 판사가 옷을 벗고 뭐 출가해서 성녀가 되는 그런 경우, 양심에 갇히게 찔려가지고 성녀가 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현대 판사들은 뭐 오판을 막 그렇게 거듭하면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옷 벗는 사람은 뭐 그건 들어본 적이 없죠.